예, 오늘 10주년 기념 특별기획 토론회인데요. 그래도 우리 계승사업회를 이끌고 계시는 전영찬 이사장님 좀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저희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10년 동안 일을 해나갈지 몰랐는데 어쨌든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지역의 지역 시민단체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난 10년간의 일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자리로 오늘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주제를 도발적으로 던졌습니다. 지역 정당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 했는데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은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 4월 11일 기념식 때 여러분들한테 비전 선포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월 10일 날 꼭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의식을 좀 마치고요. 바로 우리 발제를 맡으시고 좌장 토론을 맡으시는 분들 어떻게 앞으로 잠깐 어떻게 할까요? 예. 예, 근데 바로 또 PPT가 있어서. 예. 예, 제가 좌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저를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다 아는 식구들끼리, 그죠? 예,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좀 진행을 맡게 돼서 저도 좀 영광이고요. 또, 오늘 우리 발제를 맡으신 이재현 원장님이나 또 토론하신 여러 선생님들, 오늘 이제 또 반갑게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 준비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소개는 아직 안 한 거죠? 네네. 우리 지금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발제 처음으로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수원시정연구원 또 고양시 시정연구원 맡으셨던 우리 이재은 전 경기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실 겁니다. 우리 박수 좀 맞이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발제가 끝나면은 계획은 한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분 정도씩만 토론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순서대로 보니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 노민호 위원장님이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그죠? 예, 빵댐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를 많이 공부하는 실천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토지자유연구소의 우리 남기혁 소장님이 토론해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멀리 우리 안산에서 활동하시고 요즘 서울도 많이 바쁘게 다니고 계신데요. 친환경 급식 경기도 운동본부의 구희연 상임대표님 토론자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 다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라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발제를 듣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을 모신 다음에 토론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소개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원장님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현입니다. 글쎄 이제 이게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이 해야 더 좀 공격적이고
재밌는 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부탁이 와서 발제를 합니다. 또 제목도 아예 정해주셔서 지역분권과 지역정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기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 얘기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는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또는 지역분권이라는 게 대체 뭐고 왜 필요하고 왜 안 되고 까지 하고, 이제 왜 안 되고라는 문제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지방정치가 상실되는 중앙에 예속된 정치구조, 소위 정당공천제 문제하고 지역당에 허가하지 않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 때문에 뒷부분에 지역정당이라는 게 대체 뭔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정치구조 속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는 측면에서도 지역정당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선진국들 사례를 보고 그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당의 문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자료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개헌 문제까지 하는데 오늘 개헌까지는 사실은 지역정당의 문제를 헌법에 규정한다고 훨씬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또 의회에서 입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우리가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주관하는 그런 발표인데, 왜 이런 지역분권이나 지역정당 운동을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제대로 된 사회인가?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참고를 넣습니다. 저 굉장히 친한 동경대학의 명예교수인 진노나오 이코 교수가 쓴 책으로 인간 회복의 경제, 국내 번역판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쓰는 또 일본의 체제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지식인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저런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현실 성찰에 보면 현실은 물론 미래마저도 암울한 예감이 휩싸인다. 이건 사실은 일본을 위해 쓴 글인데, 책인데 한국에 그냥 그대로 갖다 고 밑에다 이름을 제 이름만 써도 하나도 틀린 게 없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대량 실업, 기업 파산, 연금, 기금 고갈 문제, 풍요 속의 빈곤 문제, 불평등과 양극화, 노동소외, 자연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 등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MZ세대들이 이런 생각에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게 한국에서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죠. 우리 자녀들이 과거보다와 현재보다는 불행해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사회를 좀 바꿔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바꾸는 역할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는 걸 시작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오늘 지방분권 또는 지역분권, 지역정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방분권 개혁 또는 자치분권 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체제 자체를 좀 확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은 주로 하여튼 지역분권 문제, 지역정당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제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작동하지 않는 국가, 이미 많은 분들이 강의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왜 작동하지 않는 국가일까? 여전히 저 같은 노땅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박정희를 그리워합니다. 이승만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꼭 그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변화의 기제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냥 과거 체제의 염두 속에서만 보면 그분들 시대가 좋았다는 환상을 갖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고도성장기의 낡은 집권체제, 이게 문제인데 지금 아직도 이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이 체제에 연민을 갖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체제라고 믿는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선 맨 위에 보면 기존 산업, 기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문제, 또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일부 이런 것들 속에서
국제경쟁력이 지금 우리가 제일 좋은 측면에 있으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 그것만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거기는 아무리 그 산업이 발전해도 더 이상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늘어나도 그게 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속에서 기간 산업들이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기업 체제가 갖고 있는 혁신 역량의 정체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용 체제를 넘어가면서 과연 그 앞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혁신 역량들이 발휘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런 절실한 경영자로서의 또는 자본가로서의 정신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7년 IMF 위기 때문에 사실은 DJ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잘못된 개혁을 했죠. IMF가 요구하는 대로의 개혁을 다 했습니다. 종신고용제 없애버리고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는데, 이 종신고용제 붕괴가 물론 또 종신고용제는 꼭 좋은 거냐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적 고용 시스템을 창출하지 못한 게 결국은 전체 노동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거죠. 여하튼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재벌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고도로 집중되는 것도 IMF 위기 이후의 문제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정부가 적절한 어떤 걸 못한 것들, 그리고 이제 다시 먼저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이건 뭐 국가 전체의 위기이면서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꼭 많은 게 좋으냐, 뭐 주는 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는 문제고, 그게 노동 인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사회 구조에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 문제는 적절하게, 우리는 너무 빠르게 인구 구조가 변화를 해서 아시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 이하의 국가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한국밖에 없는데 아직도 정부는 그 실상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셋째가 태어나고 보니까, 야, 이거는 애 키우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 당사자들로 보면 엄청난 용기를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냈는데, 제가 셋째를 낳고서야 비로소 이게 문제가 잘못됐구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까지만 해도 그렇게 못 느꼈는데, 셋째가 태어나는 순간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솔직한 현실적 감각이 왔습니다. 우선 비용면으로 감당이 안 되고, 뭐 시간이나 이런 문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국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주로 아이들 관련 업자들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저출생 정책이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나를 보세요. 이 자료 갖고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제 문제를 누적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누적 한번 있다. 우리 또 이 부동산 문제하면 대한민국의 둘째라는 서울 우리 남박사께서 뭐 얘기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조금 내려온 관료지배 정부의 정책 전환의 지체. 제가 이 자치분권위원회의 재정분권 분과 위원장을 해봤었는데, 한 번만 하고 제가 절대 안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이건 관료체제가 저렇게 유지되는 한, 대통령을 누굴 뽑아놓든 그 대통령이 관료체제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제개혁은 관료지배체제를 어떤 형태는 붕괴시켜내지 않은 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체제는 나오기가 힘들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하지 않는 국가라고 할 때 중앙정부는 너무 집권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탄력적 위대응 능력이 없고,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서 일할 수가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강의용으로 과장된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 주어진 권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데, 그런 건 찾아서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큰 사업 같은 거 하려고 뭐 중앙정부가 이걸 규제해서 안 된다, 또는 돈이 없어 안 된다 핑계만 대고 실제 주민들을 위한 일은 안 하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사실
핑계인 거죠. 자기들이 그 현재의 실상에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역량도 없고 안목도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방정치 현실에 있는 문제가 오히려 온전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아주 근저에 깔려있는 중앙의 통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든 깨서 좀 더 지방의 자율성을 주자는 것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주권을 박탈당한 국민들, 형용화된 대의민주주의인데 이것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민들이 진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진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를 제대로 끌고 가려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을까? 선거 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쪽 저쪽 몰려서 패거리 정치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국민 아닐까? 만약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선거를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비론 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부터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 역사 이것도 다들 아시는데 다만 이제 50년대는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기도 했고 지방의회에서 뽑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4.19 이후에 제대로 된 오늘날과 같은 단체장과 의원을 직선화한 제도로 바꿨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를 정지시켰습니다. 지방의회를 해산시켰죠. 정지라는 게. 단체장은 임명제를 바꿨고 근데 여기서 저는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동네자치나 주민자치의 토양을 원초적으로 파괴했다라는 게 저는 5.16 정부가 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때는 자치가 시읍면자치였습니다. 읍면자치였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거를 읍면을 합쳐서 그때 당시에도 군은 있었는데 군수는 임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읍과 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군에서 했고 도하고의 사이에서 그랬는데 박정희가 읍면을 자치권을 없애면서 군을 자치단체로 자치는 없었지만 자치단체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군이나 시와 군이 단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주민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50년대에는 읍장과 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았었는데 이제 읍장과 면장은 임명제로 바꾸고 군수만 하여튼 제도를 둔 겁니다. 근데 당연히 군수도 임명제였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구가 급속하게 이동되면서 지금은 읍면의 인구가 적어서 자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커서 문제지 기초자치단체가 작아서 못할 자치단체는 없거든요. 선진국에 뭐 몇백 명짜리 자치단체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든 요 5.16 쿠데타의 문제는 그런 내재적으로 겉으로 들어간 선출을 안 한 게 아니라 장기적 전망 속에서 동네 자치가 싹틀 수 있는 싹자체를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쭉 그래서 이제 91년까지 암흑기가 되어 왔고 50강이 되면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실시인데 진짜를 내는 실시한다는데 요게 이제 표현 그대로입니다. 왜 헌법 부칙에 재정자립도를 순서대로 했을까? 돈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든 그거가 이제 87년 개헌에 의해서 그 단서 조항이 없어졌고 한 3년에 걸쳐서 자치법을 몇 번을 뜯어고치면서 91년 억지로 그야말로 의회가 이제 실시됐습니다. 95년 이제 단체장이 됐고 그래서 한 5년 내지 10년 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라고 느낀 게 2000년대 초부터 소위 지방분권 개혁 운동들이 단체장들 쪽에서 나오고 시민사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개혁이 문재인 정부까지 현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그 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지방분권 또는 자치권을 없애버리고 지방 발전 해서 이제 균형 발전 쪽으로만 초점을 두고 자치분권 쪽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버렸죠. 여하튼 문재인 정부도 구호만 요란했습니다. 연방제도공항 자치분권 구호를 했는데 뭐 자치법 전면 개정도 했고 뭐 또 재정분권 개혁도 지방소비세를 인상을 하긴 했는데 잘못된 개혁이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선 뭐 자치법에도 주민자치 조항은 싹 빠지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자치경찰은 반쪽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또 장악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자, 그 이유는 뭘까? 헌법의 취약성이라는 거죠. 뭐 거기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헌법 지방자치는 재헌국회보다도 87년 헌법이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재헌헌법에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좀 더 명료하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장을 뽑지 않아도 위원이 아닙니다. 단체장 임명제로 바꿔도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헌법적 조항에 의해서 완전히 지방을 하급기관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헌법의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가지고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조건 자체가 헌법에서 박탈되고 있는 거죠. 총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주행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인데,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걸 광역자치단체도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걸 국가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정부가 다 하는데 당연히 가장 실권은 중앙정부에 있고 두 번째로 광역정부에 있고 기초단체는 허라는 것만 하는 단체로 전락해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이주행정인데 이게 이제 통제의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도 우리처럼 굉장히 집권적 국가였는데 헌법을 2002년에 개정을 해서 상위 정부는 하위 정부에 절대 간섭할 수 없다. 아마 규정을 딱 그냥 헌법에 넣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나라도 우리처럼 상위 정부가 하급 정부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많았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헌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주행정 구조가 있는 한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형식적 자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제도적으로 다 있습니다. 선거도 있고 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통제의 오리가 있습니다. 지시, 통첩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수원시에 있는 어떤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면 그 수원시에 있는 공무원은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데 후환이 두려운 거죠. 만약 이걸 안 들었을 때 그 부서와 연관된 국고보조금이나 다양한 것들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화 한 통화하면 그대로 따라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 구조 속에 나오는 형식적 자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이 없다는 건 뭐 지금 얘기한 지시통첩 등에서 실질적인 통제가 있다는 거죠. 재원 조달 방식은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체 재원보다는 이전 재원이 훨씬 더 많은 구조로 되어 있고, 사무사업도 주민이 원하는 지방사무보다는 국가사무를 우선하는 형태로 현재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전국 획일성인 겁니다. 수원시처럼 기초자치가 120만이 넘는 지역도 있지만 울릉군처럼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직 구성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획일적으로. 바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주민 만족도도 낮다든지 또는 지방 요것도 이제 아까 얘기하면 단체장이나 직원이나 주민도 사실은 책임성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근원이 오래된 통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치자고 요구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6개 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몇 개는 그래도 좀 잘 하려고 애를 쓰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하게 제도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지역도 자기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원에 뭐 큰 사업 보면 다 중앙정부에 돈으로 다 할 생각하지 수원 시민 세금 더 내서 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자치가 애당초 불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수원시가 세금을 어떻게 걷어?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권한이 빵빵하게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을 권한이. 근데 안 걷죠. 왜? 당연한 겁니다. 선출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런 짓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골아픈 권한은 하고 싫고, 내가 그런 신경 안 쓰고 그냥 너희가 다 주면 난 쓰기만 하는 돈은 하고 싶다라는 건 이게 무슨 신봉입니까? 자, 그러고는 자치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기 다 여러분들 자료에 써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어떻게 법률로 체계화하는가에 보면 자치법, 세법 등 지방행제정이 딱 연결되어서 통제고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이 행제정 관계는 행정자치부를 통한 지방 의견을 조율한다고 하면서 행제정에도 다양한 그런 통제의 기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연동체계화에서 각종 지침학과의 통첩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가무적 관계, 행정지도, 재무감사, 조언, 권고, 시정주치 다 하죠. 조정적 관계도 있습니다. 조직관리, 총회인건비, 또 이 수원시 부시장제도 함부로 못 만듭니다. 또 실국도 함부로 많이 못 만들죠. 총회인건비를 딱 해서 인건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유도적 관계는 이제 국가의 돈 가지고 속된 말로 애들처럼 꼬시는 겁니다. 너 이거 하면은 중앙정부 하라는 거 일 잘하면 돈 더 줄게.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는 세 가지를 쭉 제가 설명했습니다. 행정집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정집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치집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자료에 지금 설명. 이거는 사무의 숫자만 봐도 2019년도에 71.7%가 중앙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11.1%가 중앙과 지방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다 합치면은 82~3%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7%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내용에 우리는 위임 사무가 문제라고 제가 한 20년 동안 주장을 하는데 퍼센트는 얼마 안 됩니다. 2~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또 중요한 통제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떻든 없애서, 일본이 지방분쟁할 때 이걸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대통령이 와서 뭔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 느껴야 될 거는, 우리 사회는 사회의 모든 제도적 구조가 그동안 일본의 영향과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중성. 근데 그 이중성이라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지방제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근대적 지방제도, 한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형성됐던 여러 가지 의식이나 행동이 나이가 들어도 고치지 못한 것과 비슷합니다. 사회 구조도 그 오랜 역사적 누적, 그걸 우리가 축적이라는 말로 쓰죠. 그 축적된 사회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다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초적부터 그림을 새 그릴 수 있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니까. 이 지방은 식민지란 전북대 명예교수인 강준만 교수가 쓴 책인데, 이건 재정집권의 실패고, 이거는 정치집권의 실패입니다. 바로 정치집권의 실패에 정당공천제의 폐하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 거죠. 왜 지방분권료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속가능성의 위기라는 거죠. 지속가능성의 위기인데, 이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용어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제가 대립적인 단어들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책을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은 지방정부라고 씁니다. 두 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은 심지어 지방공공단체라고 부릅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일본을 모방하면서 우리는 공공이라는 말을 자치로 바꿨을 뿐이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예요. 민주화 개정 사업에도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권한을 조금 더 강제되는 권한을 주었을 뿐이지 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주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아까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소위 시민주권 또는 지역주권을 규정하는 지방정부라고 불리려면 개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통상 볼 때 국가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안전부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이런 책들을 보고 중앙정부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국가와 지방이라고 얘기하지 중앙과 지방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는 중앙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아우러져서 국가를 구성하고, 그 안에 정부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국가하면 중앙정부고 중앙정부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식,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의식이 소위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대응되는 단어는 지역입니다. 지역. 우리 한반도 국가, 국토 전체를 지역으로 나누면 이제 전라, 경상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지방에 대응되는 말은 중앙입니다. 중앙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집권할 때도 뭐 대통령한테서 총리로 권한 주는 것도 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중심지에서 의회로 권한을 주는 것도 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분권은 무슨 그런 것들을 자기들 국회 권한을 더 달라는 식으로 권한을 얘기를 하죠. 또는 총리도 자기들 좀 선출할 수 있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분권은 그래서 반드시 지방 분권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냥 분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중입니다. 집중. 수도권 집중 또는 서울 집중에 반대되는 용어로 우리는 다핵분산. 모든 지역이 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근데 우리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굉장히 좀 제약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다닐 때 이중적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갔을 때 한 발언의 톤과 여기 수원에서 하는 발언의 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야 된다는 뜻이고, 아까 했던 획일화와 다양성, 경직성과 유연성, 지배종속과 대등협력. 그래서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빠져서 그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운동관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개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에 빠지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거만 고칩니다. 근데 그거만 고쳐가지고 사회가 고쳐지진 않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라면 대한민국이 민주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주화운동연사협회 87년도의 민주화 투쟁은 사실은 온전한 의미의 민주화 투쟁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만 성공시킨 겁니다. 우리 사회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민주화의 질곡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87년 헌법의 한계인 거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 현상과 본질의 차이를 좀 사회가 발전해 갈 때 그 본질적으로 작동되는 여러 가지의 구조적 관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선 급하게 군사정권을 막자는 그 요구 하나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에 타협하고 만 거지.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저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든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아직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사실 보이지 않게 저도 그렇고 특히 남성들은 이거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느끼기 쉬운 겁니다. 일사불란한 게 좋은 거 아니냐. 한마디가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막 다양하게 막 이게 놓으면은 저래서 잘 될까라고 걱정을 하죠. 아이들 풀어왔을 때 걱정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도 그렇고 역사적 사례도 그렇고 다양성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획일성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역분권이나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이유인 거죠. 획일화로 동질화된 사회는 위험하다. 어쩌면 조선사회가 후반기로 가면서 망한 것도 이걸지 모릅니다. 노론 중심으로 하는 그 소위 조선을 지탱했던 그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조선을 망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건 그냥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제가 살아보니까 이기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타심보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회는 이걸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 뭐 이 정부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과연 포용적 협력사회와 조화될 수 있을까? 유럽 사회가 대충 뭐 이쪽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는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대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씩 어느 하나 배제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우리 아까 양극화라는 말도 했는데 양극화의 지표가 뭘까? 우리 사회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부자는 다 부자고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하다는 형태로만 얘기를 하지 진정한 의미의 양극화의 지표는 뭘까도 우리 사회는 제대로 연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뭘 지표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뭘 고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소득 분배만 가지고 온다면 그냥 그것만 정책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예요. 그럼 이제 주택 문제도 그냥 주택에 뭐가 문제인지, 소위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집값이 안 오르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게 문제인지, 제대로 이 문제도 우리 사회는 공감하면서 합의되는 것들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있겠지만 이 불공정과 불평등 이부는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거,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고칠 방법은 없거든요. 선진국도 모든 걸,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가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재분배 전의 소득 분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평등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근데 그거를 재분배를 하고 해서 사후적인 불평등도가 완화돼서 우리가 그걸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줘야 잘하는 거라는 요구를 사실은 우리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반성할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측면의 사회운동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의미에서의 방향성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 뭐 쭉 넘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혹시 분권을 해가지고 단체장 권한 늘려주는 게 목표일지,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목표일지, 주민참여기회를 늘리는 게 목표일지,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하는 게 목표일지. 근데 동시에 세 가지는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우리들의 궁극적인, 특히 우리 민주화운동 개성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다 둬야 될지, 그 다음에 지방문제에 진전되면 주민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주민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재미있는 그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사회는 이거를, 윤 대통령도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읽었다는 소위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통계학과 교수인데 그 책을 선택을 한 모양입니다. 프리드만 책 중에 물론 선택의 자유라는 책도 그쪽 입장에서는 좋은 책입니다. 신자유주의 입장에, 밀턴 프리드만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거든요. 소위 1980년대 공급증의 경제학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정치체제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정치체제를 구성한 사람, 국민 빼놓으면 요 두 사람이잖아요. 정치가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까요? 반려들은 진짜 수원시 공무원들은 수원 시민을 위해서 일할까요? 원초적 가정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직업이 가장 안정적이고 노후까지도 갈 수 있고 노후도 연금도 보장되고 거기에 뭐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뭐의 목표가 있어요? 안 잘리고 정년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그만두고 싶은 게 꿈이죠. 그걸 안전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세이프티인데, 정치가들, 우리 국회의원이 여의도만 가면 썩었네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의 본질은 죽을 때까지 해먹는 겁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아니 수원시 국회의원 중에 난 삼선했으니까 물러날 거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요새. 요새는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옛날엔 좀 한두 분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뭐예요? 득표를 극대화해서 하여튼 내가 무조건 당선되는 게 목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놓고 국가를 해석해야 비로소 국가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누가 그래요? 어디에? 원래 국가라는 것은 지배계급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거지, 국민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줄 국가를 만든 역사는 없습니다. 발전해 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요구일 뿐인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이 변하진 않습니다. 자, 시장으로 오면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경제체계에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경쟁이 뭡니까? 영리에 영리. 이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목적이고, 이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고, 이 사람은 여성분들 좋아하면 가성비죠. 그래야 만족될 거. 이 사람은 뭡니까? 최대한 나쁜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서 사기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기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여튼 나쁜 물건이면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여기 살고 있거든요. 동네 오면 사장님도 이웃집 아저씨고 그 사장님의 운전기사도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 세 가지 체제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소위 제대로 된 사회인 거죠. 근데 이 구조를 우리는 가끔 놓치고 하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어떤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도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21세기는 어떻든 분권을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이다. 라는 건 뭐 변함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자료만 보시고 넘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세대 지방분권 이론이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아주 지방분권이 급격하게 학술적으로도 발전해 왔는데 1세대는 좌우지간 이론 원리 이런 게 전문적 오우치라는 학자가 쓴 오우치의 분권화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도 있어 피스칼 페더럴 재정연방주의라는 두 가지 입장 속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는 분권 이론인데 이렇게 해서 80년대 이후에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도 분권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2세대 분권이 나온 급진적 민주화 분권화가 진행된 개발도상국에서 지방정부의 채무가 증가하고 경제위기가 발생한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소위 이제 실증적 분석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무턱대고 분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권화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국고보증도 의존재원에 이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동기부여를 억제시킨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방분권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주변에 좀 보일 텐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2세대 지방분권 이론을 바탕으로 분권이 꼭 답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 제가 잘못된 개혁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개혁 중에도 정말 안 했어야 옳았는데 괜히 한다고 약속하고 하는 바람에 앞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집권적 시장 말씀드렸고요. 개혁은 당연히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얘기한 정당 공천제의 문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결론이 지방분권 개혁이 적어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면 97년부터인데 거의 25년 됐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부터 본다고 그러면 이제 20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또는 25년 동안 분권을 외쳤고 또 개혁을 했으면 지금쯤은 적어도 분권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고 조금 뭔가 내용이 달라졌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왜 요구는 더 강해지고 있을까? 결국은 분권이라는 이름 속에 오히려 집권의 기제는 더 강화된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착종 상태라고 부릅니다. 한자 용어인데 소위 간단히 어수선하고 혼돈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권을 또 요구해 봐도 그게 우리가 원하는 분권을 갈지에 대한 자신감은 없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했듯이 선출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여의도가 이렇게 과감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대통령도 그 여의도에 포획되고 관료에 포획돼서 결국은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구 이론의 무원칙한 모방이 우리 학자들의 저를 포함한 뭐 저도 학자 출신이었으니까 문제점입니다. 선진국은 이러했고 이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자. 그 나라가 사는 게 낫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여기서 그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쌀밥에 묵국 먹는 사람들지 샌드위치 뭐 이 칼질하고 무슨 뭐 수프 먹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바로 이제 그런데 그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스위스 그냥 뭐 스위스가 최고다 뭐 스위스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또 스웨덴 뭐 스웨덴이 최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배울 게 많죠. 당연히 선진국이니까. 근데 그걸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잘못 먹으면. 근데 우리 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유학파가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깔보거든요. 무시합니다. 자기들은 손님까지 제대로 된 공부라고 하는데 저 국내에서 비실비실한 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습게 보죠. 현실입니다. 학계에서. 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지방제도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개혁에서 근대화한 국가거든요. 아래부터 혁명을 온전하게 성공시켜서 아직도 미완이지 그걸 성공시켜 체제를 바꿔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프랑스 같은 혁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일본이나 독일식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근대화를 했고 현재도 결국 그렇게 해서밖에는 개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앙정권 분산체제로 왔는데 지배 세력의 교체는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직선으로 교체했을 뿐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 재생산 과정은 중앙집권체제를 토대로 지역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방정부는 중앙집권의 출장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자로 썼어요. 정관제언학. 여러분들은 뭐 조선일보용 많이 하시죠. 또는 뭐 일부 보수학자들 욕하시죠. 우리 특히 민주화운동개사협회 소속분들 분명히 욕을 하시죠. 많이 해요. 많이 해죠. 그런데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 사람 바꿔내, 그 사람 하나 잘라내면, 저 사람 하나 잘라내면, 우리 저 남기업 박사님 저 페이스북에 나왔는데 교회 가면 그 목사 하나 잘라내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이들의 유착 구조라는 것이 아주 강고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집요하게 이런 문제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저들도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들의 뜻대로만 되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같이 섞어가면서 될 수 있는 소위 협력의 사회를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게 전 목표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아군아니면 적으로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지역정당을 얘기도 못했는데 최대한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점 넘어가시고 이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국주의 팽창기 바꿔야 할 때 못 바꾼 게 우리 일본은 이렇게 해서 식민지가 아닌 제국주의 모국이 됐고 요 가운데 건 일본입니다. 미국이 개항을 했고 명치유신을 했고 76년 우리나라에 와서 재물포조약으로 한국을 억지로 개항했고 89년에 헌법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 빨리 고종황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인에 미국 함대가 오고 프랑스 함대가 오고 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우리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틀어쥐고 그렇죠? 나라를 결국은 억지로 개혁도 못한 채 쭉 가다가 식민지로 전락을 했죠. 그러면 이제 개혁의 문제는 거기서 하는데 정당은 아시는 분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되고 1개의 시도당에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역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 규정을 바꿔내지 않는 한. 이거는 개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소재하는 거에 왜 꼭 수도에 있어야 되는 건지 정당이. 제주도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당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가. 이것도 사실은 정당이라면 미국 같은 데 중앙당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꼭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또 뭔가.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에 이게 물론 이제 수원처럼 이게 큰데 경기도 같은 데 문제가 없지만 아니 지금 인구가 65만 밖에 안 되는 제주도 같으면은 이 1000명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당이 1000명을 모은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이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느냐 하면은 30만이나 이제 최소 지역구 인원과 최대 지역구 인원이 안 맞는 문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개헌해서 이제 고쳤잖아요. 거쳐이 개헌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구를 고려 한쪽에서 과도한 부담이 아까 1000명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지 않는다는데 한쪽에서는 무분별한 정당의 표입 때문에 억제하기엔 적합한 수단이다 라고 해서 되고 또 이제 보면은 이 국민의 정당 설립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합리적 제한으로 본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걸 보시면 자치 부활할 때 처음에는 단체장과 기초단체장과 의원은 정당 공천제가 없었습니다. 그 법에. 근데 이제 95년 선거법을 만들면서 부활을 시켰죠. 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그러다 이제 95년 때 요거는 다시 이제 기초의원만은 그래도 정당 공천제를 없이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노무현 정부에서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데 의원 유급제를 만들면서 기초의원도 정당 공천제를 복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좌관 뭐해서 똘마니들 다 내려보냈죠 이때.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해준 친구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한 10여 명 그냥 딱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생색 딱 내고 자기는 지역구 관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야, 막 관리 잘해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공천 받으려면 요 조건에 붙는 거니까. 요게 2000년대 의원 유급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만 되면 이런 내용들을 하죠. 근데 폐해는 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옥죄한다. 그러니까 지방의 수원의 의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의제가 수원에 와서 꼬라박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당 공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전라 경상에서 나타나는 일당 독점 구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면 없애는 게 최고냐? 사실 긍정적 측면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막 난리 풀 겁니다. 이제. 그것도 없애놓으면 그냥 기초의원이 그냥 한 지역구에 뭐 10명, 뭐 10명씩 나올 거예요. 유력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일정 부분 정당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가 꼭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그걸 선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바탕으로 뽑으면 좀 안 되겠냐 뭐 이런 건데 참 그게 어렵죠. 뭐 이건 신문에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으로 떡하니 당선된 이 사람을 시장 공천에서 아예 처음에는 배제를 했던, 근데 뭐 이 사람만이 아니죠. 그런 사람 여러 명 있었죠. 그럼 폐지론도 그동안 쭉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쉽게 실현되지 않는 이유, 그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이고, 기득권 양당, 영원함을 바탕으로 하는 기득권 양당 이해가 관철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지역 정당의 도입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조건들을 없애야 돼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방법이 뭘까 했더니 어느 분이 어느 교수가 이걸 정도에다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저거 비슷하게.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만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앙당 형태를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임하면은 가능하지도 않을까라고 얘기를 컬럼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만들고 또 뭐 저 제주도에서 만들고 또 뭐 이거 관심 있는 충청남도에 좀 만들고 서울에 또 일부 지역이 있으니까 만들고 해서 5개 시도 중에 17시도 중에 5군데에서만 1000명 이상의 당을 만들면, 지역당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지역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렇고 오직 지방선거에만 공천한다 이러면 국회의원 선거 공천 못할 거예요. 당 강령에 이렇게 만들어 말이죠. 하여튼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법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일본도 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그 폐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당이 유명했는데 오사카 그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사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정당이 한 10여 개 뭐 이렇게 이상 생겼답니다. 오사카 무슨 시민의 당, 오사카 무슨 해가지고 나입해서 자꾸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정당을 만들어도 역시 또 정당법에 그거에 대한 세심한 규정이 있어야 폐해를 좀 막을 것 같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자료에 있으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 지역 정당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많이 보신 스위스인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종이 쪽지를 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부정확하죠. 뭐 전체가 그냥 색깔로 도배오면 다수구나 그러고 뭐 조금 없는데 요새는 뭘로 합니까 이걸? 휴대폰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휴대폰 가지고 억대의 돈도 막 보내는데 그까지 투표 한 장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전자투표를 해도 위조를 없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또 이 보수 세력들은 뭐 분명히 양쪽에 서로 그러죠.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전자개표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조작을 했다. 참 대단한 국민입니다, 그렇죠. 이 만들어내는 참 말들 보면 여하튼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데모크러시 OS라는 앱을 만들어서 인터넷 당 확산을 주도했던 만신이라는 이 사람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적당, 아이슬란드 해적당, 이름도 해적당입니다. 비르기타 연스도티르도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서울에 와서 발표도 하고 그랬던데, 또 스페인의 유명한 포데모스,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시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마드리드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당의 구조를 가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태리의 오송운동 재밌잖아요. 공공수도 문제, 인터넷 접속 권리,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개발, 생태주의 5개의 민생개혁이 이 정당의 목표입니다. 5개의 표현은 그런 겁니다. 이런 당이 등장해서 시장도 당선되고 했죠. 바람을 불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그런 구조화에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어떻든 우리는 정치적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만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해 죄송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좀 불 좀 켜주시고요. 이제 토론자 3분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발표도 이거 좀 있어요. 그래요?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그러면 네, 그럼 일단 좀 앉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아마 PT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토론문이요. 토론자 3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민호 실행위원장님, 그 다음에 남기혁 소장님, 그리고 구의원 상임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토론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만 좀 해주세요.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목 다 읽으셨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현행 정당법에 가로막혀 지역정당 창당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양단제 속에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지역정당 창당을 위해 출범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전국정당이 외면한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포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3번 바뀐 지금까지 정당을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광역시도별로 1000명씩 당원을 둬야 하는 정당법 때문입니다. 정당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그 보폭을 넓힐 수가 있고 실제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직접 행동 영등포당과 은평 민들레당 등 전국적으로도 지역정당을 내건 단체들이 있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지역 정당이 활발한 것과 비교됩니다. 이 헌법에는 이 정치 결사의 자유와 뭐 이런 거를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정치 결사의 자유를 하는 정당법 안에는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거죠. 이에 지역 정당을 내건 단체들이 연대해 기득권 정당을 압박하고 정당법 개정에 동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당보다 더 좋은 대안을 유권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일종의 규합을 해서 선거 경쟁에 함께 참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책 아닌 정쟁 대결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는 지방정치.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 정당 공천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마저 정당 공천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이나 후보의 자질 검증은 소홀히 다뤄졌다는 겁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도에 해당하는 경남의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 62%였습니다. 선출 인원이 234명인 시군의원 당선자는 민주당 67명, 국민의힘 149명으로 29대 63%, 정당 지지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출마자가 공약이나 정책보다 정당 공천을 받는데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는 지방에서 했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중앙의 거대 양당에 의해 결과는 결정이 되었다. 지방선거인데도 지역 발전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후보 자질이나 도덕성이 떨어져도 정당 선택에 따라 당선자가 배출되는 겁니다. 기초의원부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지나 토착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권을 담당하게 되고 의회 의원을 담당하게 되니까 공천을 하면 우리 유권자들이 그 정당을 믿고 기존 정당 공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 정당이 꼽힙니다. 광역 시도나 시군, 지역 이슈를 기반으로 한 정당을 허용해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 양당을 다 싫어하는 지방의 유권자들에게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지역 정당을 창당하려면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도록 한 현행 정당법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정당을 허용하면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빼앗길 수 있어 정치권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예, 4분 지났습니다. 뭐 제가 오늘 여성 비율을 할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각 선거별로 지방자치 외국의 사례에 보면 여성들의 진출이 거의 50%씩 되는데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보면 제도에 따라서 변하고, 아까 우리 이재영 교수님 말씀하신 2006년부터 유급화되면서 확실히 여성의 비율이 늘어났죠. 근데 사실은 아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몸으로 느낀 건데 유급화되기 전보다 유급화된 후에 의원의 자질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에이 저런 것들 왜 뽑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복덕방 할아버지들 모임 수준에서 상당 수준 올라갔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이 지난 작년 6월 1일 날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광역시는 무투표 비율이 62.5%입니다. 이게 의외가 아니죠. 그냥 된 거죠. 예. 50% 넘는 데가 뭐 전라북도 50%는 안 넘습니다만 광주도 47%, 전라남도도 42%, 뭐 이렇게 그냥 투표의 절차 없이 그냥 다 당선이 된 케이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대구 대단하죠. 예. 요게 이제 그 소위 작년 선거에서 나온 전체 그 당선인들의 숫자인데요. 오늘 얘기가 나오는 지역 정당의 목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요쯤에. 왜?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당을 빼면 요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저 아래쪽에 숫자가 높잖아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쪽에서는 이걸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그런데 현행 법률상 우리나라가 아직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일본, 미국 다 되고 홍콩은 심지어 1인 정당도 돼요. 1인 정당이 됩니다. 자기 집에 자기 집을 정당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아무나 막 정당을 만들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야 홍콩은 그럼 좋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당법에서 지역정당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분명한 건 이 흐름이요. 제가 저 빨갛게 표시된 이 흐름이 한 번도 안 없을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저 흐름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역정당이 저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면 약간의 법만 허용되면 가능성은 보인다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 기초의회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과연 기초의회와 광역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후보가 어떻게 되나. 네. 뭐 그냥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보니까 정당 강령도 몰라요. 그리고 지역위원장의 호불호에 의해서 발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거는 정당의 공천제도라고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원칙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나오라 그래서 우리 당 강령을 뭐 3페이지까지 외워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 선거 당시에 부인 수행했던 사람을 공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수원이에요, 수원. 수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공천하느냐가 너무 없어지면 이런 것이 계속 불만이 쌓이면 지역정당에 대한 이제 흐름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또 하나는 지역정당을 하게 되면 이번에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했던 일정 부분의 평가들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얘네들 문제지를 제가 다 뽑아봤거든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저걸 5점씩 계산하면 80점 맞을 수 있는데 4개는 틀리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철학적 문제예요. 너 이 정책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거거든요. 전 저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만약에 수원에 지역정당이 생기면 수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거의 똑같은 사람을 뽑게 될 결과를 얻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그 문제입니다. 지난 30년간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는 오늘이 아니라 올해가 대한민국의 문민정부가 수립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87년 6월 항쟁부터 뭘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성과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딱 30년 되는 해인데 과거 30년을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학생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시민운동에서 정당으로 이 플로우 차트처럼 흐름이 있었어요. 시민운동의 인력들을 학생운동에 공급했고 그것이 성장한 사람들의 일부가 정당으로 가는 이런 플로우 차트가 있었는데 사실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민사회 단체의 상근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50대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더 이상 학생운동에서 사람이 수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30년 전에 민주정부, 문민정부가 출현되면서 그동안의 군부정권의 안티테제로 성장한 모든 운동들이 다 사실 몰락의 길로 갑니다.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회 변화인데, 예, 기존의 안티테제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세력들이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반대를 하지 주도를 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일종의 약간 습관 같은 거예요. 뭐가 나오면 반대를 해도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서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30년간 온 가장 큰 문제죠. 또 하나는 제가 수도권 전체 문제라고 보는데 2010년 수도권 민주당 단체장의 압승이 수도권 전체 시민운동의 역량을 완전히 거의 몰락시켜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제도상 단체장은 당선되면 혼자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는 게 거의 시다발이 2명, 운전기사 1명, 좀 똘똘한 놈 한두 명이 딱 들어가거든요. 현재 구조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에 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각 전문 분야의 세력이 같이 들어가서 공무원 관료사회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시장에 혼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뭘 알아요. 거짓 보고 하면 모르죠, 솔직히. 그러니까 대충 뭐 가방모찌 2명, 운전기사 1명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안티테제가 아닌 포지티브적인 운동을 하는 세력으로 채워져야만 하는데 그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우리는 제일 중요합니다. 뭐 더 얘기해봐야 10분을 넘어설 것 같아서요. 이 자료는 제가 카톡방에 뭐 원하시면 하고요. 이게 오늘 행사라면 다음에 이 주제 가지고 좀 진지하게 한번 더 이렇게 시간 구애 안 받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 한번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10주년 기념하는 토론회고요. 아마 앞으로 한 10년 우리 사회의 고민들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면은 너무 10년이 빨리 갈 것 같으니까. 그죠? 자, 토론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발제 선생님도 자리에 좀 자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뭐, 가능한 한 좀 진행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예? 한 말씀 하시죠. 뭐 계속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는데요, 뭐. 그 토론을요, 아무래도 급하게 오신 우리 남기혁 소장님은 좀 맨 마지막으로 하고, 구현 선생님, 토론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 교육운동을 좀 해오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하고는 민족통일? 전국연합? 이런 거. 우리 구현 선생님 토론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어떻게 데모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서서 하는 것이 가장 편한 거죠. 우리 존경하는 이기현 교수님 쭉 보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또 켈레가 17살 때 혜성같이 나타날 때가 바로 오늘 같은 날, 남기혁 박사님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것들 감사합니다. 뭐 지금 보니까 저는 뭐 10분 안에 할게요. 지금 오늘 머리를 쓰신 분들 지금 3분이 계시, 저도 썼죠, 이래.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전교조 경기지부장 4번 하면서 단식하고 농사하고 했던 2003년도 노무현 정권 때, 그때부터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발을 해놨는데 시간이 좀 못하고, 그래서 쓰면서, 이거 파란 거 쓰니까 민주당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쭉 보면 지금 이제 전교조 쭉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젊은 전국연합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발제 좀 있지만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무상급식 조례 예정, 주민 경기도 최초 조례 20만 명이 서명해서 했던 그 힘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 그것이 바로 정치적 힘이 된다는 것들 이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지금 안산에 있으면서 환경연합 의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 속에서 쭉 보면서 일을 여러 가지 해보면서, 이것은 분절적이 아니라 협업이 돼야 된다. 이 사회는 연결이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직접 소통, 네트워킹, 이것이 바로 하나의 문제의 질곡이자 해법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운동해 가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 새로운 길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2010년도에 단체장의 대거 당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랄지 이런 재생산의 구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주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위기 시대라고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 위기 시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아직도 된다. 그러면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 여전히 유효한가?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우리가 비록 시민사회가 애소화되고 또한 한 명 한 명씩 정치권으로 스카웃으로 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지키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퇴진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역할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힘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대안의 하나로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인정하고 준비한다면 바로 지역정당이 또다시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토론을 보면 이제 교육이나 다른 것들 했는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이 급식운동이나 이쪽 연합운동을 하면서 전선운동을 하면서 이걸 하면은 지역정당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을 오늘 하고 왔습니다. 그 고민을 분명히 지역정당 만들면은 중앙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도태되거나 가로막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고민했던 사람들, 또 손잡을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깐 한 5분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어려움들, 시민 없는 시민사회 운동의 공허함들 많이 느낍니다. 대중운동의 척박함들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 사회운동 우리 쭉 시민사회 하면서 사실 관성적이고 명분만 가지고 이념적으로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하게 경직화됐습니다. 여기에도 대중성을 결합할 수 없겠죠. 그 다음 또 우리 시민사회 운동, 사람들이 저한테 꼰대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시민운동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운동,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직접 운동을 해야 되는데, 피부에 와닿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들은 단절됐어요. 왜? 너무 순결성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우리 시민사회 50대가 상근자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상근자들 인력 재생산 구조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 그 다음 또 많이 우리가 하겠지만은 사안의 의제화나 또 집행력의 부족으로 해서 시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조건에서 의회와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통합 협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철밥통들,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진전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역정당 건설에 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당법의 한계, 또 중앙 거대 정당들의 이해 타산, 정책 손익 계산, 이것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의 본령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지역정당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리정치, 자주 말하는 위탁정치, 이제 부분들 벗어날 부분을 기성세대가 마지막 몸부림 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을에 제가 어디 토론회 협치 어디까지 왔나 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쭉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저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와 한 20여 년간 기자회견부터 시작을 해서 이 거버넌스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치도 안 가는 것들, 복지부동과 행정관료들, 형식주의들 오다만 받고 하는 것. 또 하나,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지만은 오직 공무원들은 승진을 최고의 지상의 목표로 삼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 참
일들이 안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려면은 지역의 주민의 신분원권인 지역의 의원들이 도의원들한테 시의원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죠. 부탁을 하죠. 들어줘야 되는데 우선 전문성부터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 이 사람들 지역구에 민원 처리하고 예산 따오는 것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 그걸 절실히 느끼면서 이것은 제도와 사람 바뀌지 다 않으면은 참 더돌이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지역분권과 시민주권으로 가는 길찾기 해가지고 지지선언 내용 전망과 대안인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 공공땡땡 있죠. 우리 이전 교수님께서도 아마 여기에 성명서에 아마 성함이 들어갔을 겁니다. 빼고 했는데, 이제 이 아내가 바로 우리 수원 출신 모 인사의 이야기가 나온 건데, 여기에 내용들, 지지선언 내용들이 바로 왜 시민 주권이 돼야 되는가, 자치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읽고 또 저희도 시민사회단체 지지선을 했지만, 한 가지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이해와 요구, 정치적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3분 남았죠. 4번, 지역정당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시민사회 전망으로 서로 확인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마지막 글을 했는데, 하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현재 국회의원 모습들 보면은 참 갈등과 혐오의 그 자체죠. 그 다음에 또 저도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정치 자영업자들, 우리 시민 수원 지역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부 이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이분들이 삼선에서 하거나 물러나지 않는 한 그냥 바꿀 수가 없다. 승자 독식 구조와 지역주의 정당이 고착된 이 부분들이 바로 돌파구 파열구는 바로 시민사회 운동의 가열탄 투쟁도 있지만 시민사회 운동의 마지막 정점으로서 지역정당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현재 정당법, 아마 우리 노민호 저분 많이 아시겠지만 아마 바뀌기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힘들겠죠. 선거법도 아마 자기들끼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선거법 이번에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여야가 전원회의를 해가지고 안 됩니다. 시민 공익성을 갖는 시민의 공론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서는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당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중앙당과 5개 시도 부분들 서로가 지역별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나를 만들고, 대구에도 만들고, 우리 제주도에도 만들고, 전라도에도 만들어가 5개 만들어서 지역정 연합당 형식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하고, 총선도 우리가 방법을 통해서 공천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정당법을 개정해서 안정화된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약 이 중에서 우리 이재현 교수님이 앞장서신다면은, 지금 저희가 제 끝에 제안했지만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시민사회와 각 시군의 기층 단위에게 오늘 경기도 지역정당 가로 안에 풀뿌리 합창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싶다. 비록 순진하고 아마추어적인 제안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도산 안창호 선생 끝에 말 썼습니다. 그 하나. 소에 무엇을 먹일까?
하다 속 굶어 죽지 말고 풀 한 찜 배에다가 새죽 써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바로 지역정당 일꾼이고 수원민주화 개성사업회 일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토론은 저런 맛에 또 듣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유롭게 제안도 하고 본인의 생각을 좀 거침없이 또 말씀해주신 구의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안을 해가지고 찬동하는 분이 계시면 지역정당 주비위원회 이런 거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한 30년이 넘는 그 사회활동의 이제 고민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 토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한 8시 정도로 예정했는데 조금은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한 8시 반까지는 좀 끝내도록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기혁 소장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예, 어젯밤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 포스터를 보고 그래서 유문종 부시장님에게 밑에 자료를 좀 볼 수 있느냐 이제 카톡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아침에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참여하려고 이제 내려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림주 이 의원님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오늘 못 온다. 대신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대타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에 오려고 했던 거는 저는 이제 부동산 토지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이론 정책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하고 있는 것과 지역 분권 지역 정당 운동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연결 지점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배우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려고 했는데 오늘 토론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재원 그 선생님이나 우리 유문정 부시장님이나 노민호 국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은 제가 사실 요 근처 아파트 사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4년 동안 아파트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고생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그 허우적거릴 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리고 또 뭔가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이분들을 알게 됐어요. 수원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분들을 알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분권과 지역정당 이쪽에 지역 운동하는 분들하고 만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을 좀 갖다가도 제 주제로 돌아오면 다시 또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제가 토지 문제인데 토지는 사실 그 인접성이라고 해서 한 그 지역에서 토지 문제를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고 사실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땅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주택의 문제나 이런 거는 연결돼 국가적 과제죠.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집중을 하다 보면 지역 정당, 지역 자치분권 이런 거에 관심이 시들해지고 저의 영역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만 하면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왜 서울당이 그 사람을 거의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서울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공천을 하는 건데 또 지역의 의제를 그거를 의제화시키는 것도 서울당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이 구조는 굉장히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이재원 교수님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국가적 과제라 그럴까요? 큰 한국 사회의 모순, 뭐 식민지 모순, 식민지 유산이 아직도 잔재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또 뭐 재벌의 문제, 뭐 노동의 문제, 그다음에 비선출 권력인 관료, 검찰, 판사, 언론 이런 문제가 이 국가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지역분권과 지역정당의 얘기가 제 편에서 보자면 되게 한가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예, 제 편에서 보자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분권과 지역정당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지금의 국가적 과제의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체인을 좀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보다 동기부여가 되고 보다 여기에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저도 또 동기부여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 지역정당이 생겨도 지금의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지역정당이 이제 자체적으로 자생하고 스스로 발전한다기보단 나는 중앙당 어디와 친해, 어디와 가까워 이런 친소 관계를 내세우면서 지역정당의 활로를 모색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걱정이 기우인지 저의 걱정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봐서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남 소장님 역시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고민할 만한 정확한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 듣기보다는요, 우리 청중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다 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제자 선생님의 또 의견을 듣고 또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홍민 대표님.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정당이란 약간 이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거법 개정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지역위원장 진짜 가방만 들고 다니면 공천해주고 비례해주고 이러는 게 사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거법 개정을 통하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공천권이 이제 전부 다 지역위원장 입김에 의해 자주유지되는데, 이런 정당 공천의 시스템을 바꿔내는 거, 이게 바로 향후의 지역운동으로 나가야 될 첫걸음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공천제도의 공천의 폐해고, 그게 이제 선거법이라기보다는 정당 내부에서 공천 과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나중에 토론을 좀 해볼까요? 선거법 개정 관련돼서 네네. 질문 드린 거예요. 예. 나중에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주시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목표가 됐군요. 예. 사회자는 시간 절약 극대화를 좀 해야 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그러면 예? 빨리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재원 원장님 아까 질문하고요. 우리 정홍민 대표 그 질문도 포함해서 답변 겸 의견을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걸 하시죠. 예. 발표만 하고 대충 넘어갈 줄 알았더니 또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 상당히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죠. 국가적 어젠다가 워낙 지금 또 대통령 하나 바뀌어나니까 이상한 것들이 등장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정당은 좀 한가한 일 아니겠는가라는데, 결국은 변화의 고리를 어디에서 찾을까라는 문제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의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지금 양당 구조가 갖고 있는, 사실은 저들은 서로 적인 것 같지만 나눠먹기식 무슨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로 공존하는 구조.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네가 다수당이고 때에 따라 내가 소수당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 우리는 영원히 나눠 갖는 정당 구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 여러 가지의 유착 구조하고 연결이 되는데,
결국 어디서 이 유착 구조를 깰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은 지금 위기의식이 컸던 것은 자민당 일당이 더 심화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지역정당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걸 가지고 내년도에 만약 여론에 몰입을 해가면은 지금은 뭐 저쪽에 하는 게 오히려 내년 선거에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유리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내용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선거를 임박해서 연말부터 어떤 일들이 전개될까는 사실 우리 아직 그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그 고리를 끌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의 어떤 외침일 거다. 그게 이제 일본도 오사카당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시작. 결국 이제 그쪽은 그쪽으로 자민당을 들어가는 역할로 끝나버렸지만 또 이제 뭐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변죽들을 울리는 것들도 결국은 지역 정당의 허용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다음 질문 아까 질문하신 거에 선거법 개정 문제하고도 사실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그다음에 지역구를 더 많이 할 거냐 비례대표를 더 많이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인데 지금 구조로 보면 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나 보이잖아요. 50명 정도 늘리는 걸로 해서 비례를 좀 더 늘리고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뭐 이런 구조로 가면서 뭐 한다는 거가 지금 여론들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이 강고한 고리를 끊는 어딘가에 그 중에 하나가 지역정당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이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구조에서는 광화문에 가서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이제는 6년 전에 촛불 같은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서 이걸 바꿔낼 수 있는 동력은 저는 당분간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제도개혁 그것도 결국은 그렇게 끝나서 문재인이 오면 결국 제도개혁은 못하고 끝나버리니까 이 문제가 또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결국은 그러면 또 그 지역정당 그 사람도 중앙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자기를 호소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그거는 저는 유권자 아까 그래서 제가 초기에 유권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을 뽑아주면 우리 지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의식구조에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보다는 그냥 어느 날 낙하산 떨어졌는데 중앙에서 아주 큰 자리를 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 사실 영향력 별로 없거든요. 이미 끝 떨어진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장관 했다고 그 공무원들이 그 장관 말 들을 거 없습니까? 어림 7%치 없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국민들의 착각의 문제가 존재하겠지만 초기에는 아마 틀림없이 초기에 복덕방 사장님들 등장했던 것처럼 그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잘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개정의 문제는 이거 문제만 그리고 광역까지 저는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조금 정치와 관련해서 그거는 무리한 주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은 어차피 정치를 뛸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깰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지역정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시는 분 하여튼 경제학이 전공이고 재정이 전공인데 오늘 분권운동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것들 저것들이 지금 다루고 있어서 그렇게 무슨 정당이론이나 그런 이론에 이렇게 아주 깊은 지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 노 국장이 한마디 할 수 있을 게 있을지도 없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지역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실천을 해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완결성 또 도덕적인 학문적인 걸 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억울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천 안 해주고 저기 가방이나 든 사람 공천해주고 나보다 훨씬 못한 친구들이
기초의원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불만이 돼서 했을 겁니다. 사실 뭐 우리 노민호 국장이나 이재현 원장님이 말씀하던 그런 이론적 배경 현실을 보면 사실 우리는 지역정당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지역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중앙당,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양대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다 있어요. 저희가 더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거기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들, 이런 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회운동은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재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필수적이다. 누군가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렵겠지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가장 절실한 사회적 의제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당 차원에서 녹색당이라든지 정말 그 환경 문제를 인류의 생존과 연계시켜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은 그런 정당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과천 같은 데서 했던 것도 초기에 뭐 지역 정당은 아니었지만 그런 운동들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역당의 문제는 소수당이 선거만 끝나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선거법이라는 그거 하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런 조직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작은 틀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좀 남수장님 뭐 덧붙일 말씀 없겠어요? 약간의 불만의 표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듣죠. 예, 불만이라기보단 아직 설득은 잘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정당 구조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 뭐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뭐 재벌의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비선출 권력의 관료, 그다음에 언론, 뭐 이런 검찰, 이런 문제가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런 지역 정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다. 그 문제 해결하는데도 이런 느낌은 아직 안 왔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저기 노민호 국장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 수원 시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그게 방송하는 거를 올려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분들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시의회를 운영하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면 옛날 90년대 초반 의회에 비하면 훌륭한 의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감동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뽑았다고. 그게 그 얘기입니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수원시의 주요 의제나 자기가 맡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뭐 그걸 유창한 언어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말로 이렇게 풀어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는 거를 보고 어떻게 저분들은 어디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문제는 저는 정당의 이 풍토에 기반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집중적인 토론 방식과 거기에 대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집행, 이런 구조는 사실 정당들에서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는. 그러니까 토론을 있을 때 실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토론 내용이 전혀 민주집중적으로 되지 않는 이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말로 지역 정당에서 그런 풍토만 만들어내면 그건 뭐 센세이션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나 뭐 주택에 살던 분들이 공동주택에 들어갔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만족감이요, 자기들 표현에 500% 1000%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30개 정도가 집이 사는 한 동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주택에서 사는 만족도가 뭐 그전에 강남에 살던 분 여러 군데가 있는 게 뭐냐, 시스템이 바뀌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기존의 우리 정당의 모습을 가져다가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다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여기 들어오니까 어이구 여기 완전히 다르네 이런 느낌을 주면 저는 뭐 가능하지 않겠냐. 그게 내일 가능하겠냐는 뭐 다른 문제고, 그런 방식의 좀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대충 토론이 된 거죠? 예, 예. 자, 그럼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이게 꼭 끝내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뒤가 이게 좀 무거워지는 게, 예, 뭐 조금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가벼운 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천의 친구들 대표로 이성훈입니다. 마을 공동체 주창하고 있고요. 요즘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현수막이 지금 주변에 많이 난잡하게 걸려 있잖아요. 죄 있으면 벌 받아야지.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 엄마 이거 맞아? 하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수막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윤석열은 전쟁, 시한폭탄.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윤석열 퇴진. 근데 1호 일본 일자입니다. 1호 영업사원 윤석열을 꺼져라. 엄마 이것도 맞아? 하니까 그것도 맞대요. 우리 애들한테 과연 우리는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낙인 효과라고 저기 뭐 어디 반포고등학교인가 그 교장 선생님 그런 얘기도 합디다. 좌표 찍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후 세대들이 제대로 믿고 5대5로 나눠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조금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과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네네. 그래서 교육 이야기라고 지금 재생산이 안 되는 이야기 몇 번 했죠. 재생산. 지금 학교에 있으면은 저희들도 전교조 하면서 총잠바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른 교육 받고 성장해서 어른 되면은 바른 세상을 만들까, 그 일념으로 우리는 교육운동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학교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거의 파탄이 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역정당, 지역시민사회, 환경운동, 생활에 착근된 혁신교육, 혁신지역, 이것이 같은 맥을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정당을 했을 때 지금 18세까지 내려왔죠, 학생들. 예? 가입할 수 있게, 선거권. 그래서 이것이 부모와 동네 주민과 자기가 함께 재생산되는 구조, 통로를 만들어야만 시민사회도 살고 우리 같은 정치가 계속 나쁜 악의 얼굴만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형도 있다. 이 일의 해결에 하나의 좋은 기제다. 또 나도 거기 일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통로가 없어서 저도 지역정당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그게 좀 주장합니다. 예. 자, 그러면 좀 마무리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정리를 할지 저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운동 개성사업회 10주년을 좀 되돌아보고 또 지역 시민사회 운동의 새로운 좀 모색으로서 기획된 토론회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재원 원장님의 발제 속에서 현재 우리 한 50년의 고착된 우리 사회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이 전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게 앞으로의 답은 이제 다양화된 사회로 가는 것, 그거는 저는 이제 지역 분권까지도 좀 포함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중앙 집중, 또 서울 집중이 가져왔던 우리 사회의 해법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서울 집중을 해체하고 또 집중을 분산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지역 정당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기억에는 한국 사회의 지역 정당 논의가 제일 많이 된 거는 사실은 지방 분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제일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정당을 논의했던 제의안했던 분들은 자치 운동을 하고 마을 운동을 했던 분들이 처음에 나서서 이 얘기를 했고,
한 20년 전쯤만 해도 지역정당 논의는 굉장히 활발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 논의에 같이 좀 해보면서 당시에는 일본의 지역 그 정치 모임들을 많이 소개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더 풍성화되고 중앙 정치도 많이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 정당의 논의가 좀 되는데, 현재처럼 이 중앙 집중이 점점 더 강고해지는, 특히나 정당 내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 남기엽 소장님 말씀하셨던 저 우려가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인 거죠. 지금 너무 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역정당 논의를 좀 꺼려하게 되는, 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되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오늘 좀 토론이 지역정당 하자는 이렇게 결의대회는 아닌 거고요. 여러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모습들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정치 영역에서 정당의 문제, 뭐 공천이라든지 중앙 정당의 운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뭐 여러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역을 기반한 마을 자치나 주민 자치를 기반한 그런 지역 정당의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좀 발제해 주신 우리 그 이재현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를 또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글 계속 쓰고 또 우리 분권 운동을 좀 하고 있는 노민호 국장이 요즘 저기 아카데미 운영하냐고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계속해서 건승 분투하시길 바라면서 고맙고요. 빵땡으로 오셨는데 쓸만했죠? 네. 우리 남기엽 소장님, 그래도 어려운 부탁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0년 넘게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또 우리 계속 사회활동을 해주신 우리 구의원 선배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민주화운동 개성사업회 전현청 이사장님과 우리 그 여러 관계자들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했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진로들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계속 함께 모색해 나가고 또 필요할 때는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